여러분 안녕하세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법원장이 형사피의자로 입건된 순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균열을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언론은 침묵했습니다. 특검 출입기자들도 법조기자들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아무것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방조 의혹 재판권 이항 검토 의혹 그리고 불법 개헌 논의 의혹까지 정식 수사선상에 오른 사실조차 국민은 스스로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침묵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사법부와 언론, 검찰 사이에서 오랫동안 존재해온 구조적 동맹의 흔적처럼 보입니다. 특검은 분명 입건 사실을 확인했지만 대법원은 관련 문건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피하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문건에 대한 지뢰회신은 남아있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문건에 대해 어떻게 답변이 가능했을까요? 이는 행정착오가 아니라 사법부 내부에 일관되지 않은 언행 혹은 더 깊이 숨겨진 증거인멸의 단서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대법원장은 단순한 공직자가 아니라 국가의 최종 심판자인 사법부의 정점입니다. 그런 인물이 피해자 신분임에도 단 한 줄 기사도 나오지 않는 현실은 국민이 의심을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2023년 여론조사기관들이 발표한 국민신뢰도 기관조사를 보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이미 30% 아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불신의 이유를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출근 직후 새벽까지 긴급회의를 반복하며 사법부의 입장을 정리하려 했다는 증언은 그 자체로 이 사건의 무게를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 회의의 결과물은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법부가 스스로의 행위를 감추기 시작한 순간 민주주의는 또 한 번 흔들립니다. 이 영상의 시작에서 우리가 마주한 질문은 단순합니다. 왜 아무도 말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곧 누가 말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가로 바뀝니다. 이제 사건의 심장부를 향해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월 1일 상황은 더욱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김용현 경호처장이 윤석열에게 직접 보고한 수도권 투입 병력 3만에서 5만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계획이었습니다. 윤석열이 너무 많다 줄여라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은 이 계획이 책상 위의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 작전 논의였음을 보여줍니다. 3만이냐 5만이냐가 아니라 서울에 군을 넣을 의지가 있었는가가 핵심입니다. 역사적으로 군 병력의 도심 투입 논의는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순간마다 등장했습니다. 1979년 긴급조치, 1980년 비상계엄 확대 그리고 이번 논란까지 이어지는 흐름은 군사력과 정치 권력의 위험한 연결고리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그 와중에 윤석열 측은 지금도 사망자 없다, 부상자 없다라는 논리로 폭동이 아니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위기는 항상 피해 규모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 지식 구조적 움직임은 단 한 명의 피해가 없더라도 헌정 질서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추진하는 내란전담 재판부는 단순한 행정적 구성이 아니라 사법정의의 회복을 위한 상징적 조치가 됩니다. 그동안 특정 재판부가 고위층 사건은 기각하고 시민야권 사건은 신속 발부한 패턴은 이미 많은 여론조사에서 국민 불신의 최상위를 기록했습니다. 지기현 재판장이나 이진관 재판장 사례에서 보듯 재판부에 따라 동일한 사건조차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현실은 한국 사법체계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이런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방조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사실은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 붕괴의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 고발인 조사까지 진행된 상황에서도 언론이 일절 보도하지 않는 침묵은 더 큰 의문을 낳습니다. 2024년 한국사회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고위권력기관 관련 보도는 정권과의 관계에 따라 빈도와 톤이 현저히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의 침묵은 그 분석을 뒷받침하는 뚜렷한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문건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없는 문건에 대해 답변한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기록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회의는 새벽 2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형식은 없다고 하지만 행동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이 모순된 움직임은 대법원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숨기고 있는지 국민이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해석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라졌고 언론은 침묵하고 사법부는 모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법부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왜 이 사안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분기점으로 평가되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대법원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은 외부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계엄이 국회에 의해 공식 해제된 이후에도 대법원은 사법권을 계엄사령부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입법부가 이미 계엄을 해제했는데 사법부가 군사조직에 재판권을 넘겨주려 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라 헌법 질서 자체를 뒤흔드는 중대한 위헌 행위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계엄사령부가 수차례 전화로 재판 사무를 지휘하기 위해 실무관을 보내라고 요청했고 대법원이 그 요구를 적극 검토했다는 정황입니다. 재판권 이양은 군부 독재 시절조차 극히 제한적으로 논의되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2020년대의 대한민국에서 이 논의가 되살아났다는 사실은 현대민주주의의 후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특검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대법원의 주요 간부들의 통신기록 이곳 삭제될 예정이라는 점을 의식한 특검은 통신영장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영장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 담사인방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기간 동안 고위권력 관련 사건은 기각하고 정권 비판 세력 사건은 신속 발부했던 그 재판부입니다. 만약 이들이 또다시 통신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다면 사법부는 스스로 자기 방어를 위해 움직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8%가 고위층 사건 관련 영장 기각은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런 불신이 이미 팽배한 상황에서 영장이 또다시 막힌다면 사법부 전체가 거대한 카르텔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기자들은 수십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단 한 명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언론의 선택적 침묵이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전형적 장면입니다.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는 제사부라고 말하지만 정작 사법부 수장이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에서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국민이 진실을 알 권리를 박탈하는 것일 뿐 아니라 사법체계의 문제를 더 깊이 숨기기 위한 구조적 은폐 행위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사법부는 헌법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그 방어선이 무너지면 입법과 행정의 균형은 단번에 흔들립니다. 이번 사건은 그 균열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입니다. 특검이 움직이고 고발 조사가 진행되며 의혹은 연이어 드러나고 있음에도 사법부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때때로 부인보다 더 큰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그 침묵 속에서 사법부의 본심을 읽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사건의 구조가 어떻게 사법 카르텔이라는 이름으로 묘사되는지, 그리고 왜 국민들이 이 문제를 단순한 정치 사건이 아닌 국가 시스템의 위기라고 보는지 그 흐름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사건의 본질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검찰, 법원, 언론이 서로 교차하며 마치 하나의 거대한 구조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검찰은 대법원장의 피의자 입건 사실을 언론에 적극적으로 알릴 이유가 없었고, 법원은 특검의 압수 요구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언론은 사법부를 향한 비판을 꺼리며 아예 기사 자체를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세 조직은 각자의 방식으로 침묵을 선택했고 그 침묵은 한 방향을 향해 있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는 권력의 정점 보호, 특히 특검이 대법원 문건을 요구했을 때 대법원이 내놓은 답변은 모순의 절정이었습니다. 문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같은 날 그 존재하지 않는 문건에 대한 지뢰 회신은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문건에 대해 어떻게 회신을 했을까요? 이 질문은 사건의 무게를 한층 더 키웁니다. 사법부는 우리는 계엄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단 한 번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 왜 새벽까지 긴급회의가 이어졌는지, 왜 재판권 이양을 검토했는지, 왜 통신기록 삭제 시점과 특검의 수사 시점이 겹쳤는지 그 어떤 해명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입을 닫았고 언론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국민은 사건의 전모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표면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2025년 초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사법부 개혁이 시급하다는 응답이 무려 72%를 넘어섰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정책 요구가 아니라 국민이 이미 오래전부터 사법체계의 공정성에 근본적 의문을 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사법부가 권력과 지나치게 밀착할 때 민주주의는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1960년대 군사정부 시절 법원은 명목상 독립을 유지했지만 실제로는 권력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자주 이용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그림자가 2020년대 대한민국에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특히 영장전담 사인방의 존재는 이번 사건의 상징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고위권력 관련 사건은 반복적으로 기각하고 정권 비판 세력 사건은 유난히 빠르게 영장을 발부했던 그 흐름, 그들이 이번에도 조희대 관련 영장 판단을 맡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에게 깊은 불신을 던졌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통신영장과 압수수색이 막힌다면 그것은 단순한 절차적 판단이 아니라 사법부의 냉혹한 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정치권 역시 이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정권은 말을 아끼고 야권은 조심스럽기만 했습니다. 사법부를 향한 직접적 비판은 항상 정치적 부담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은 침묵을 오래 견디지 않습니다. 진실이 가려질수록 분노는 더 선명해지고 질문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사법 스캔들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심장부에서 발생한 중대한 균열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사건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핵심을 흔드는 충격적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은 대법원, 검찰, 언론이라는 국가 시스템의 세 축이 서로 눈을 맞추며 동시에 침묵한 전례 없는 장면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침묵하면 국민은 진실을 잃습니다. 사법부가 침묵하면 정의는 길을 잃습니다. 검찰이 침묵하면 권력의 불법은 영원히 어둠 속에 남습니다. 이 세 조직이 모두 침묵한 순간 국민이 의지할 마지막 장치는 스스로의 의심, 스스로의 질문뿐이었습니다. 임태훈 소장의 폭로는 그 침묵의 벽을 깨는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 사법 역사 전체가 흔들릴 만큼 충격적인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기자들조차 아무도 기사로 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도 누락도 아닙니다. 보도하지 않기로 했다는 집단적 선택에 가깝습니다. 2024년 언론 신뢰도 조사에서 대한민국 언론 신뢰도는 OECD 최하위권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정치사법 분야 보도의 불신 비율은 80%를 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불신이 더 이상 감정이 아니라 현실임을 증명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피의자 입건을 단 한 번도 공식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국 긴급회의를 새벽까지 열었지만 그 회의의 목적, 논의 내용, 결론은 어느 곳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의 보고는 없는데 회의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은 존재합니다. 이 모순은 사법부가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혹은 감추려는 의지가 더 강한지 그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특검은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장이 통신기록이 삭제되기 전에 영장을 청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 영장이 도착한 곳은 또다시 영장전담 사인방이 손이었습니다. 이 구조적 반복이 우연일 리는 없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사례들이 이 재판부가 누구에게 엄격하고 누구에게 관대한지를 국민에게 충분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사건이 쌓이며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주의의 가장 큰 질문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국가 시스템이 스스로를 감시하지 않는다면 누가 권력을 감시하는가? 그 답은 단순하지만 무겁습니다. 국민입니다. 정치권이 침묵하고 언론이 외면하고 사법부가 스스로를 감춘다면 진실을 밝히는 마지막 힘은 국민의 목소리밖에 없습니다.
특검이 움직이기 시작한 이유도 언론이 전하지 못한 진실이 커뮤니티와 시민사회로 퍼지기 시작한 이유도 국민의 질문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이 대한민국 정치와 사법체계에 어떤 파장을 남길지 차분히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피의자 입건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 시스템 전체에 대한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사법부는 헌법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 보루의 정점이 피의자 신분이 되었고 언론이 그 사실을 숨겼으며 검찰이 조용히 지나갔고 법원이 스스로를 지키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네 가지 현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지금의 문제는 단순히 한 대법원장의 행동 여부가 아니라 사법 시스템이 스스로 공정성을 증명할 능력을 상실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입니다. 2025년 국회 내부 보고서는 사법부 내부 의사결정은 비공개 구조가 고착화되어 민주적 통제가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분석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 사건이 향후 정치에 미칠 영향도 큽니다. 여야 모두 사법개혁이라는 주제를 피할 수 없게 되었고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사법부를 그대로 두는 선택은 정치적으로 도 불가능해졌습니다. 특검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강제수사로 나아갈 가능성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통신기록 회의 여부 재판권 이항 논의 정황 등이 이미 국민적 관심 아래에 놓인 만큼 사건을 덮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국제적으로도 이 사건은 한국의 민주주의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이미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 지표에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지표가 단순한 지표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걸 세계에 보여준 셈입니다. 그러나 모든 위기는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이 침묵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이 움직였고 숨겨졌던 사실들이 조금씩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감시와 의심 질문과 검증 그리고 무엇보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끊임없이 확인되어야만 유지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건은 대한민국 시민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침묵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밝히는 데 참여할 것인가? 언론이 하지 않는 질문을 국민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사법부가 숨기려는 진실은 국민의 손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흐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들은 정보가 누군가에게 진실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한 사람의 관심과 한 번의 행동에서 시작되니까요.